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진통이 처음 온 건 새벽 2시였어요.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침 7시 진통 간격이 10분으로 좁혀졌을 때 저는 남편한테 3번 말했어요.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3번 다 알겠어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근데 남편이 집을 나서면서 향한 방향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혼자 핸드폰을 들어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안에서 진통이 왔을 때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어요. 손잡이 끝이 하얗게 됐어요. 분만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보호자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없어요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 살고 있는 올해로 신뚜리 된 김밥집 사장입니다. 가게는 부평역 근처 골목 안에 있어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가게예요. 남편 강민철 씨와 28배 결혼해서 22회를 살았고 지금은 이혼한 상태예요. 2아이가 있어요. 큰 아이는 25살 아들이고 작은 아이는 22딸이에요. 남편은 건설자재 회사 영업직이었고 처음 만났을 때는 웃음이 많고 말이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평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신호는 없었어요. 그냥 좀 무던하고 어머니를 아끼는 아들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아끼는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결혼하고 나서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허옥순 씨를 처음 만난 건 남편과 사귄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같이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성의 있게 가야겠다 싶어서 케이크도 사고 과일 한 박스도 샀어요. 시어머니는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셨어요. 문이 열리고 나서 제가 처음 받은 느낌은 작지만 단단한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체구가 작으셨는데 눈이 크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왔어요. 들어와요 라고 하셨어요. 어색한 인사 몇 마디가 오갔고 저녁 밥상에 앉게 됐어요. 밥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마트 계산원이에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마트 계산원이면 밖에서 쏘다니진 않겠네. 민철이가 영업 다니는 사람이니까 집 지키는 여자면 되는 거지. 살림만 잘해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칭찬인지 평가인지 경계가 흐릿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이상하게 가슴이 납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셔서 옆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이런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나는 내 아들한테 잘해줄 여자가 필요해요. 민철이가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잖아요.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지. 당신이 그걸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 이유도 달지 않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어머니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좋으신 분 같던데요 라고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요구사항들을 말씀하셨어요. 예단 품목 하객수 혼수 범위까지.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친정 엄마랑 같이 맞춰드렸어요. 남편은 그 과정에서 거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면 대가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처음부터 한쪽 편이었다는 걸. 그냥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진짜는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신혼집은 부평역 근처 반지하 빌라였어요. 방 2개짜리였는데 저는 그 집이 좋았어요. 좁았지만 처음으로 온전히 저한테 속한 공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커튼도 제가 고르고 그릇도 제가 원하는 걸로 샀어요. 남편은 영업직이라 외근이 많았고 저녁 약속도 잦았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영업일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혼자 밥을 해서 혼자 먹는 날이 많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저한테. 어느 날은 남편이 짧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이미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해놓은 뒤였어요. 냉장고에 랩을 씌워 넣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게 반복됐어요. 처음엔 주 한두 번이었던 게 주 사흘이 됐어요. 어떤 날은 남편이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싸우기가 싫었어요. 싸워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는 것보다 그냥 넘기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꼭 부엌을 먼저 들여다보셨어요. 냉장고를 여시고 반찬통 뚜껑을 들어보시고는 거실로 나오시면서 한마디씩 하셨어요. 반찬이 좀 성기네. 이 김치 오래된 거 아니에요? 민철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요? 저는 그때마다 더 신경 쓸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말들이 저를 향한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뭔가를 말하면 오히려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차피 그냥 넘겨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더니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어요. 저는 밥을 차리면서 오늘 어떤 날이었어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피곤해라고만 했어요.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핸드폰만 봤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밥 다 먹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냥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물이 내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싶었어요. 남편은 방에서 TV 소리를 켜놨어요. 저는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부엌에 그냥 서 있었어요. 어디 앉고 싶지도 방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결혼 2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의 주말 모임이 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2번, 3번으로 늘었어요. 친구 모임이라고도 했고 선배 모임이라고도 했고 어떤 때는 그냥 약속이 있어라고만 했어요. 저는 어느 날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이 남자들끼리 모이는 거야. 당신 가면 어색해라고 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해 설 연휴였어요. 시어머니 댁에 인사드리러 갔는데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철아, 내가 영업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 집에서라도 편히 쉬어야지.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며느리 민철이 요즘 얼굴색이 왜 이래요?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어요? 저는 매일 밥을 차렸어요. 반찬도 4-5가지 시켰어요. 남편이 피곤한 건 제가 밥을 못 차려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네, 더 신경 쓸게요 라고만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가신 뒤에 남편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저를 잠깐 봤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직접적이야. 그냥 들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김밥집을 해보기로 했어요. 마트 계산원 일이 몸에 부담이 됐고 언젠가는 제 가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첫마디로 한 말이 어머니한테 말했어? 였어요. 저한테 어떠냐고 묻기 전에요. 저는 그 순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이러셨어요. 가게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가게를 하면 주말에도 나가야 하잖아요. 민철이 내조나 잘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가게를 낸 건 남편도 시어머니도 막지는 않은 상태에서였어요. 응원도 없었어요. 저는 혼자 준비했어요. 임대 계약서도 혼자 쓰고 집기도 혼자 구했어요. 오픈 첫날 저녁에 남편한테 오늘 가게 첫날이었어요 라고 했어요. 남편이 그래? 잘 됐어? 라고 했어요. 손님이 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잘 됐네 라고 하고 TV로 눈을 돌렸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서럽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그냥 났어요. 이 사람한테 내 이야기가 닿지 않는다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돌이켜보면 이미 폭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가 알아선 안 될 걸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 4년 차에 임신을 했어요. 첫째 아이였어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유도 모르게 울었어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남편도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에 치킨을 사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름을 뭘로 할까 얘기했어요. 그 밤이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두 사람이 같은 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임신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달라지셨어요. 오실 때 음식을 가져오시고 몸 조심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잠깐 아이가 생기면 다 달라지는 건가 싶었어요. 이 집에 뿌리를 내리면 달라지는 건가 싶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임신 중에 시어머니가 입덧을 한다고 살림을 놓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셨을 때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입덧으로 부엌에 서 있기가 힘들었어도 밥은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첫째 출산 때 병원에 있었어요.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고 아이 얼굴 보고 울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처음 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아이 아버지구나 싶었어요. 그날 하루는 진짜로 좋았어요. 이 사람한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면서 생활이 조금 안정됐어요. 가게도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골이 생겼고 점심 장사가 됐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게 내 거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기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숨통이 트이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아요. 근데 그 시절이 지나면 다시 힘들어진다는 걸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아이를 낳는 날이 어떤 날이 될지. 둘째 임신을 알았을 때 저는 처음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막막했어요. 첫째가 4살이었고 가게를 혼자 돌리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남편은 그래? 잘 됐다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한마디 더 없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을 때도 큰 반응은 없으셨어요. 몸 잘 챙겨요라고 하셨어요. 첫째 때랑 달리 이번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한번 낳아본 며느리가 됐으니까요. 임신 중에도 가게를 계속했어요. 배가 나와도 김밥을 말았어요. 재료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단골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저녁에 집에 오면 첫째를 챙기고 남편 밥을 차리고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힘들면 가게 좀 쉬어라고 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쉬면 수익이 없고 단골이 끊기니까요. 남편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혼자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남편한테 몇 번 말했어요. 예정일 즈음엔 자리를 비워줄 수 있냐고.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르니까 같이 있어달라고. 남편은 그때마다 알아라고 했어요. 그 알아가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는 그날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진통이 새벽 2시에 시작됐어요. 저는 남편을 깨웠어요. 남편이 지금 가야 해? 라고 했어요.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했어요. 기다렸어요. 새벽 4시에 다시 깨웠어요.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만 더 있어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혼자 시간을 쟀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핸드폰을 봤어요. 간격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숫자만 봤어요. 아침 7시가 됐을 때 다시 남편을 깨웠어요. 이제 가야 해요. 진통 간격이 10분이에요. 남편이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만. 전화를 받더니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남편이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나 오늘 팀장 생일이야. 이미 예약해놓은 자리야. 사람 다 모이는데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지금 진통이 오고 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병원 가면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거기 가서 연락 주면 내가 나갈게.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그냥 119 부르면 되잖아. 별일 있겠어? 그 말이었어요. 그냥 119 부르면 된다고.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가 이상하게 천천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싸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 줘라고 하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잠깐 현관을 봤어요. 닫힌 문을 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택시를 불렀어요. 기다리면서 진통이 왔어요.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첫째 아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가 잠시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민철이는요?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알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왜 남편이 없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저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어디 가세요? 부평성 모병원이요. 지금 출산하시는 거예요? 네. 기사님이 아무 말 없이 차를 빠르게 몰았어요. 병원 접수를 혼자 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성함 칸에 저는 남편 이름을 적었어요. 그 이름을 쓰면서 손이 흔들렸어요. 분만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보호자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없어요 라고 했어요. 분만실 안에서 아이를 낳는 동안 저는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어요. 손등이 하얗게 됐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됩니다. 힘 한 번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울음소리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잘하셨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귀여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났어요. 뭔지 모르는 눈물이었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건 2시간이 지나서였어요. 어때? 나왔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응. 딸이야. 잘됐다. 나 좀 이따가 갈게. 남편이 병원에 온 건 저녁이었어요. 술 냄새는 안 났어요. 그게 이상하게 더 이상했어요. 취하지도 않은 상태로 왔다는 건 그 자리가 그렇게 절박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예쁘다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말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산후조리를 하면서 남편은 병원에 몇 번 왔어요. 아이 사진을 찍고 귀엽다고 했어요. 평소랑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나쁜 마음이 있어서 분만실에 안 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그게 안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든 말든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가 이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그냥 그렇게 정리했어요. 퇴원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아이를 보시면서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민철이 아버지 낳을 때 나도 병원에 혼자 갔어요. 그땐 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위로처럼 들리기엔 너무 가볍고 무시처럼 들리기엔 너무 일상적이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육아는 오롯이 혼자였어요. 첫째 유치원 데려다주고 가게 문 열고 퇴근하면 둘째 안고 밥 차리고 자정 넘어 잠들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봤어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퇴근하면 가끔 아이를 잠깐 안아보고 잘 컸네 했어요. 근데 기저귀를 간 적은 없었어요. 밤에 아이가 울면 저만 일어났어요. 남편은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냥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세계 안에서 그건 당연히 아내 몫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아이가 울어서 일어나 안고 있는데 방 창문 너머로 맞은편 아파트에도 불이 켜진 집이 있었어요. 나 말고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러고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게 그때 제가 가질 수 있는 위로였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한계라는 건 갑자기 오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와요. 둘째가 3살이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열이 났어요. 누워있는 게 맞는 상태였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저녁은 밖에서 사 먹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알아라고 했어요. 저는 방에 누웠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에서 나왔어요. 첫째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둘째가 울고 있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배고프지? 뭐 시켜 먹을까? 그 말이 저한테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들한테 한 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열이 올라 있는 상태로 국을 끓였어요. 식탁에 차려놓으면서 다리가 흔들렸어요.
남편이 고생했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공허했어요. 마음이 없는 말처럼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이불 속에서 오래 있었어요. 눈물은 안 났어요.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인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남편한테 아내인지 아니면 그냥 이 집을 돌아가게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또 다른 날이 있었어요. 남편 생일이었어요. 저는 케이크도 사고 좋아하는 삼겹살도 준비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미역국도 끓였어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 차려놨어요. 언제 와요? 남편 답장이 왔어요. 아, 오늘 친구들이 깜짝 파티 해준다고 해서 거기 가야 할 것 같아. 미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어요. 오늘 늦는데라고 했어요. 케이크 촛불을 아이들이랑 같이 껐어요. 아이들이 신나서 소원을 빌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날 밤 혼자 삼겹살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뭔가 실처럼 가늘고 팽팽한 게 제 안에 걸려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직 끊어지지 않은 근데 이미 많이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요. 그냥 참았어요. 그냥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참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쳐서 아무 말도 안 나온 거였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다가 김밥 재료를 넣은 소쿠리를 들고 냉장고 앞에 서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이 떨렸어요. 소쿠리를 내려놓고 싱크대를 잡고 서 있었어요. 가게 안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낮게 났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집에 가면 밥을 해야 하고 아이들 씻기고 내일 새벽엔 또 일어나서 재료를 다듬어야 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무거웠어요. 오래된 피로 같은 거예요. 어깨나 허리가 아닌 어딘가 안쪽에서 오는 피로요. 그게 뭔지 그때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게 22년 치였다는 걸요. 그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단골 손님 오점순 씨가 있어요. 5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근처 학원에서 일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오셨어요. 항상 참치김밥에 라면을 시키셨어요.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가끔 한마디씩 건네셨어요. 사장님 오늘 피곤해 보여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은 말들이요.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가게에 저와 오점순 씨 둘만 남아 있었어요. 오점순 씨가 물을 마시다가 저한테 물었어요. 사장님 남편분은 무슨 일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대답했어요. 영업이요. 건설자재 쪽이요. 바쁘겠네요. 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뭔지 모르게 말이 그냥 나왔어요. 둘째 나올 때 혼자 분만실 들어갔어요. 오점순 씨가 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예? 저는 왜 그 말을 꺼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왔어요. 남편이 팀장 생일 술자리 간다고요. 진통이 오고 있는데 오점순 씨가 한동안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5년 됐어요. 오점순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근데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점순 씨가 다시 물은 게 아니었어요. 한 번 물은 거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귀에서 안 지워졌어요.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저는 그냥요라고 했어요. 오점순 씨가 지갑을 꺼내 계산을 하고 나가셨어요. 가게에 혼자 남았어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질문을 혼자 여러 번 되뇌었어요. 왜 아직도 거기 있냐고. 그냥이라고 했는데 그 그냥이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인지 돈이 무서운 건지 이제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게 낯서서인지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 밥상을 보면서 오점순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그 말이 밥을 먹는 내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불도 안 켜고 부엌에 앉았어요. 어두운 부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조용히 참아왔는지가요. 분만실 문 앞에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생일 저녁 케이크 촛불을 아이들이랑 혼자 껐을 때, 열이 나면서도 국을 끓였을 때, 그 장면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선명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겠다고. 왜 아직도 여기 있냐는 질문에요.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지냈어요. 가게 문 열고 김밥 말고 집에 와서 밥 차리고 아이들 재우고. 평소랑 똑같이요. 근데 안에서는 달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제 안에서 꺼내봤어요. 소리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요. 이혼. 그 단어가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어요. 겁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무섭다기보다 그냥 낯선 단어 같았어요. 오래 외면해서 낯선 거지 불가능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이들 생각이 제일 먼저 됐어요. 큰애는 이미 중학생이었어요. 작은 애가 10살이었어요. 이혼을 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가는지 며칠을 생각했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 집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게 뭔지. 아빠가 핸드폰 보면서 밥 먹는 것, 엄마가 혼자 다 하는 것, 두 사람이 대화 없이 지내는 것. 그게 아이들한테 더 나은 건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 작은 애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나 잠이 안 와. 저는 이불을 들어 올려줬어요. 아이가 제 옆에 누웠어요. 엄마는 무서운 게 없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왜? 우리 반 친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했어. 그 친구가 무서웠대. 저는 아이 손을 잡았어요. 무서운 거랑 힘든 거는 달라. 아이가 어떻게 달라? 라고 물었어요. 무서운 건 모르는 걸 만나는 거고 힘든 건 아는 걸 견디는 거야. 아이가 응이라고 했어요. 그 대화가 무슨 의미인지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제 스스로한테 한 것 같았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힘든 거라는 걸요. 며칠 더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요. 저도 아무 티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소처럼 밥을 했어요. 평소처럼 웃었어요. 근데 제 안에서는 뭔가가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먼저 통장을 확인했어요. 결혼 전부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가게를 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것들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은 돈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들어놓은 적금도 있었어요. 총 얼마가 있는지 처음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봤어요. 숫자를 보면서 이 정도면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한 건 법률 상담 예약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법률 구조공단이었어요. 무료 상담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뒤 혼자 갔어요. 상담 변호사가 여자분이셨어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어요. 결혼 기간, 혼인 중, 재산 기여분, 가게 운영 현황, 아이들 나이. 변호사분이 서류 몇 가지를 메모해 주셨어요. 감정적인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사실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사실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가게 앞 골목을 걸으면서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뭔가가 달랐어요. 그 다음 주에 동네 부동산에 들렀어요. 가게 근처에 나온 투룸을 물었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물어보고 메모를 해뒀어요. 계약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알아봤어요. 알아보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알고 나면 가능해지거든요. 아이들 학교 전학 문제도 조용히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상 들여다보면 크지 않았어요. 짐은 따로 싸지 않았어요. 제 것이 많지 않았거든요. 결혼 22회를 살았는데 이 집에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옷 몇 벌이랑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랑 아이들 어릴 때 사진 몇 장이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자고 나서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메모지에 뭔가를 쭉 적어봤어요. 이 결혼에서 내가 받은 것들, 그리고 내가 준 것들. 받은 쪽이 훨씬 짧았어요. 준 쪽을 다 적다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이 꽉 찼어요. 그 종이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찢어서 버렸어요. 증거로 남기려고 쓴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확인하려고 쓴 거였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을요. 마지막 날 아침은 평소랑 똑같이 시작했어요.
6시에 일어났어요.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했어요. 아이들을 깨워서 밥을 먹였어요. 큰애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번 주에 따로 말을 했거든요. 엄마가 아빠랑 잠깐 떨어져 있을 것 같아. 같이 갈 수 있어? 큰애가 오래 말이 없다가 알겠어라고 했어요. 작은애한테는 다르게 말했어요. 우리 이사 갈 것 같아. 가게 근처로. 작은애가 아, 그럼 가게 더 자주 가도 돼?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웃었어요. 아침 밥상에서 남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랑 똑같았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어요. 남편도 출근했어요. 다녀올게라고 했어요. 저는 응이라고 했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을 다시 한번 닦았어요. 냉장고 안을 정리했어요. 버릴 것들을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해뒀어요. 남편이 혼자 지내게 됐을 때 당장 먹을 것들이 있도록이요.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어요. 미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현관에 신발들이 가지런히 있었어요. 남편 것, 아이들 것, 제 것. 저는 제 운동화를 신었어요. 준비해둔 가방 2개를 들었어요. 크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5월 햇빛이 계단 창으로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아파트 정문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그냥 바깥 공기인데 이상하게 달랐어요. 걸으면서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래 생각해서 쓴 말이 아니었어요. 나 나갈게요. 아이들은 같이 데리고 가요. 이혼 얘기는 준비되면 연락 줘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냥 그게 다였어요.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갔어요. 작은애가 교문 나오면서 엄마 오늘 가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응이라고 했어요. 작은애가 가방을 코쳐 매면서 좋아라고 했어요. 그 2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남편한테서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어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얘기를 해야 하지 않냐? 저는 짧게 답했어요. 더 할 얘기 없어요. 준비되면 연락 줘요. 남편이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당신 지금 진심이야?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저는 문자로 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미 나왔어요. 민철 씨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받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제가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면 제가 돌아올 거라고요. 근데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매달릴 이유가 없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을 했어요. 남편이 처음엔 거부했어요. 석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 재산 분할 과정에서 남편 쪽이 가게 수익을 문제 삼았어요. 결혼 기간 중에 생긴 수익이니 공동 재산이라는 논리였어요. 가게 운영 주체가 저였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들이 다 있었어요. 세금 신고 내역, 거래처 계약서, 카드 사용 내역. 가게는 제 거로 됐어요. 양육권은 제가 가져갔어요. 남편도 그 부분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양육비를 받기로 했어요. 이혼이 최종 정리된 건 신청하고 1년이 지나서였어요. 길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먼저 끝나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법원 앞 계단에 잠깐 앉았어요. 봄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했어요. 가방 안에 오늘 저녁 재료 메모가 있었어요. 평소랑 똑같은 오후였어요. 근데 이제 그 평소가 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거창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이혼 이후 한 번 전화를 했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전화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분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받지 않았어요. 더 나눌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큰아이는 이혼 과정에서 저한테 딱 한 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나는 그날부터 알았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어떤 날이냐고 물었어요. 큰아이가 말했어요. 내가 4살 때. 엄마 혼자 병원 간 날. 그날 내가 할머니 집에 있었잖아. 엄마가 돌아왔을 때 동생 안고 있던 거 기억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4살짜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안해라고 했어요. 큰아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뭘 잘못했어라고 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저는 부평역 근처 그 김밥집에서 오늘도 일하고 있어요. 가게는 그대로예요. 테이블 6개 메뉴판은 3번 바꿨어요. 작년에 야채 비빔밥을 새로 넣었더니 생각보다 잘 나가요.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어요. 큰애는 취업 준비 중이고 작은애는 대학교 2학년이에요. 어느 날 작은애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태어날 때 아빠 없었다는 거 알아? 저는 손이 잠깐 멈췄어요.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오빠한테 들었어. 작은애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엄마 혼자 어떻게 갔어? 택시 불렀지. 무서웠겠다. 아니, 그게 진짜였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그때도 지금 생각해도요. 작은애가 그러면 된 거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라면을 다 먹었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그러면 된 거네. 아이는 위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라면 먹다가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긴 말보다 좋았어요. 저는 지금 이 가게에서 하루에 하나씩 결정해요. 오늘 몇 시에 문 닫을지, 이번 달 메뉴에 뭘 넣어볼지, 어떤 음악을 틀지. 크지 않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제 결정이에요. 누군가한테 맞추는 결정이 아니에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어요. 저는 거기다 가끔씩 써요. 오늘 내가 혼자 결정한 것들이요. 어떤 날은 오늘 단팥빵 사 먹었어요. 왜요? 어떤 날은 가게 2시간 일찍 닫았어요. 왜요?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수첩에 한 줄씩 쌓일 때마다 이상하게 뭔가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요. 오점순 씨는 아직도 오세요. 지난주에도 참치김밥에 라면을 드셨어요. 그날 이후로 그분이 그 말을 다시 꺼낸 적은 없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아직도 거기 있냐는 질문에요. 거기 없거든요. 저는 이미 여기 있어요. 여기 이 골목에요. 제 가게예요. 오늘도 김밥 많은 이 테이블 앞에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질문 혼자 해보셔도 괜찮아요. 왜 아직도 거기 있냐는 질문이요. 대답이 나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